이봐요. 여긴 군 관계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민간인은 발도 못 들이는 구역이에요. 최 대령이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늙은 게 무슨 훈장입니까? 중장이면 뭐합니까? 여기서 뭘 대단한 척 하시려고요? 뒤에서 부하 장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복도에 퍼진 비웃음이 점점 커질 때 군단장이 황급히 달려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정희 중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정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령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최 대령, 오늘 내가 감찰하는 첫 번째 쓰레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부대가 감추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한옥마당. 윤정이는 매화차를 홀짝이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갈랐죠. 어젯밤 제3군단에서 군수품 대량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정감사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정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3군단. 그곳은 정의가 20년 전 대령 시절 복무했던 부대였죠. 그때도 말썽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군요. 참, 요즘 군대가 왜 이런 꼴인지.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 70이 된 정의는 5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로 은퇴한 뒤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찰관으로 40년 군 생활을 마감한 그녀에게는 이런 뉴스가 남의 일 같지 않았죠. 바로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의는 찻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윤 중장님, 국방부 인사과 김 대령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김 대령, 무슨 일입니까? 중장님, 혹시 아침 뉴스 들으셨나요? 제3군단 사건 말입니다.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실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 도난이 아니라 내부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고위 간부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의는 잠깐 말없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래서 특임감찰관을 파견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워낙 권력층과 얽혀 있는 사건이라서요. 그래서 은퇴한 늙은이를 부르는 겁니까? 정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장님이 아니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장님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군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는 창밖으로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5년 전 은퇴할 때 다시는 그 험한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언제까지 답을 드려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부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의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군복 입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당당했던 모습부터 3스타 진급식까지의 사진들이 정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군복이 보였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는 순간 정의의 기억 속으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군 주제에 뭘 아냐? 늙은 게 벼슬이야. 할머니가 여기서 뭐 하려고. 지난 40년간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분했지만
나중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정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때마다 정의는 실력으로, 결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정의는 군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전히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고 계급장도 번쩍거렸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군복은 마치 어제 입었던 것처럼 말끔했죠. 그래도 나라가 부르는데 정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죠. 중장님, 박소령입니다. 혹시 김 대령님한테 연락받으셨나요? 박소령, 정의의 마지막 부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방금 받았어요. 그런데 박소령은 어떻게? 실은 제가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님, 이 사건 정말 심각합니다. 단순히 군수품 훔친 게 아니라 북쪽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장님이 아니면 진짜 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의는 다시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평화로운 양평의 오후였지만 정의의 마음은 이미 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이번엔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 매화나무를 향해 속삭인 뒤 정의는 집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윤정이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3군단 본부. 정의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군단 본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이곳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회색 콘크리트 건물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군복을 입는 순간 몸에 배인 습관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지고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그것이 되었죠. 윤 중장님, 입구에서 박소령이 달려왔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소령,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회의실로 가시죠. 군단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본부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서 젊은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은 정중하게 경례를 했지만 몇몇은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저분이 그 유명한 윤정이 중장?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여군 출신이 이런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의는 이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40년 군생활 내내 들어왔던 소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 같은 것이 느껴졌죠. 회의실로 향하던 중 정의는 군수창고 입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색 군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최 대령이었죠. 키는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최 대령은 정의를 보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긴 군 관계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정의는 걸음을 멈추고 최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 참석자입니다. 최 대령은 정의의 군복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군복은 입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요즘 가짜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주변 부하 장교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중장입니다. 중장? 최 대령이 크게 웃었습니다. 중장이라고요? 하, 그러면 저보다 높은 분이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최 대령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늙은 게 벼슬이야 뭐야? 중장이든 뭐든
여기서 뭘 대단한 척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부하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뭘 하겠다고.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허세가 심해서 군대가 놀이터인 줄 아나 봐요. 정의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봉투였습니다. 최대령은 그 봉투를 보고도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이려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단장이 나타난 것이죠.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단장은 정의를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정희 중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대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부하 장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군단장님, 저분이 정말? 군단장이 최대령을 노려봤습니다. 최대령?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경례해. 최대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죠. 안에서 공식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특임감찰관 윤정희, 제3군단 전면 감사 실시. 정의는 명령서를 군단장에게 건넨 뒤 최대령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령님, 제가 오늘 감찰하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최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상관이자 더 나아가 자신을 조사할 감찰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 발언들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정의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군기문란, 상관 모독, 허위 신고 방해. 벌써 3가지 항목이 나왔네요. 부하 장교들은 이미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다음 말이 그들을 붙잡았죠. 아,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중위, 소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이죠. 복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정의는 최대령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제1회의실로 오세요. 설명할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군단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군단장님, 회의를 시작하죠. 정의가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복도의 모든 장교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이미 여러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단장을 비롯해 각 대대장들과 참모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정의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앉으세요.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군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제3군 수창고에서 소총 200정과 탄약 1만 발, 그리고 야전 장비들이 사라졌습니다. CCTV는 확인했습니까? 정의가 물었습니다. 그게 그날 밤 CCTV가 모두 고장났습니다. 정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하필 그날 밤에 정전이라니. 그것도 경비가 삼엄한 군수창고에서 말이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최대령은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대령은 개인 휴가였습니다. 참모장이 대답했습니다. 하필 그날 밤에 휴가를요? 정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 대령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명확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아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대령, 앉으세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대령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늙은 게 벼슬이냐고 했죠? 그건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몰라 봤다고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알아보시나요? 최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최근 3개월 통화 기록입니다. 참 흥미로운 번호들이 많이 나오네요. 최 대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이 번호는 뭘까요? 정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폐차장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군수품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1시간 동안 통화했네요. 그건 개인적인 용무였습니다. 개인적인 용무?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당신 계좌로 들어온 500만 원. 입금자가 그 폐차장 사장이네요. 며칠 전에 말이죠.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최 대령,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군수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폐차장에 가볼까요? 아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최 대령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함께 했죠? 최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군단장을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군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최 대령,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군단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혹시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희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군단장님의 부인명의 계좌에 들어온 2천만 원. 최 대령 계좌로 돈이 들어온 같은 날 말이죠. 군단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군단장님이 그 폐차장 사장과 골프를 치는 사진입니다. 언제 찍힌 것 같으세요? 바로 작년부터죠.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이네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추적, CCTV 분석, 증인 확보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간부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군수품 도난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정희는 최 대령과 군단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체포됩니다. 군수품 절도, 국가기밀 유출, 직무유기 혐의로 말이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소령이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잠깐만요. 이건 함정입니다. 군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희가 군단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정희가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윤정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이자 국방부 특임감찰관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제가 책임집니다.
헌병들이 최대령과 군단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정의는 남은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단장과 최대령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은 간부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정의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장부와 서류를 3시간 내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박소령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중장님, 일단 군수창고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장에 가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죠. 군수창고는 본부 건물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평소라면 삼엄한 경비가 서 있어야 할 곳이었지만 지금은 헌병들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정의가 물었습니다. 최 대령과 군수가장 그리고 당직사관이 각각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참모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군수가장을 불러보죠. 잠시 후 김중령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중령, 사건 당일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증명할 수 있나요? 김중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사실 회식이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최 대령과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과. 정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최 대령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요? 그런데 최 대령은 개인 휴가였다고 했는데 김중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이제 창고 문을 열어보죠. 정의가 말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정의가 안으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빼곡히 채워져 있어야 할 무기들이 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보고서에는 소총 200정과 탄약 1만 발이 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박소령이 장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여기 장부를 보시면 원래 있어야 할 물품의 절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닥에는 트럭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벽면에는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대량의 물품을 옮기려면 큰 트럭이 필요했을 텐데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가져간 것 같네요. 바로 그때 창고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용품이 아닌 민간 제품들이 몇 개 보였던 것이죠. 저게 뭡니까? 정의가 가리켰습니다. 박소령이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민간 건설 장비네요. 왜 이런 게 여기에? 정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곳이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중간 거점으로 사용된 건 아닐까요? 군용품을 민간으로 빼돌리고 그 대신 민간 물품을 들여와서 불법 교환이요? 박소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의가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닥을 보세요. 최근에 시멘트 작업을 한 흔적이 있어요. 정의는 헌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바닥을 파보세요. 뭔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분 후 헌병들이 바닥을 파내자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현금 다발들과 서류 상자가 묻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뭔가요?
정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박소령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건 북한산 무기거래 명세서입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산 무기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군 무기와 북한산 무기를 교환한 내역들이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군의 최신 무기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 대신 구식 북한 무기들이 들어오는 거래 내역이었죠.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중령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 대령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뭘 시켰습니까? 그냥 창고 열쇠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며칠만 빌려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정희는 김중령을 내려다봤습니다. 좋은 일이요? 어떤 좋은 일 말입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 딸이 대학에 가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라를 팔았다는 말입니까? 김중령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거래가 1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었죠. 박소령, 이 거래 규모를 계산해 보세요. 잠시 후 박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이건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넘어간 무기들로 보면 충분히 한 개 대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군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창고 밖으로 나가 박소령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국정원과 국방부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인원을 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중장님,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이런 큰 사건이 발각되면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박소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될 것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부대 내 임시 숙소. 정희는 하루 종일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 증거들, 계좌 추적 자료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서까지. 책상 위에는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 정도 규모라면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더 큰 배후가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였는데 일반적인 순찰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정희는 즉시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당직사관입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정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당직사관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목소리도 낮에 만났던 당직사관과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정희는 휴대폰으로 박소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 즉시 지원 요청.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급한 일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정희는 문 근처로 가지 않고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게 실수였죠. 검은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몸집이 크고 움직임이 날렵했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윤정희, 그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얌전히 있어. 정희는 침착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지? 그걸 알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말만 들어.
괴한 중 하나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군 주제에 쓰리스타가 뭐 대단하다고. 늙은 것이 설쳐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이번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정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류야, 서류. 오늘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 내놔. 정희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없어. 없다고? 괴한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죽어. 괴한이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괴한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40년 군 생활로 다져진 반사신경이었죠. 이 할망구가 다른 괴한이 뒤에서 정희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의 왼팔이었죠.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희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파? 그럼 빨리 서류 내놔. 정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괴한들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찾을 수 없었죠. 정희가 재빨리 가방에 넣고 몸에 숨겨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숨겼어? 괴한이 정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괴한 중 하나가 칼을 꺼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끝까지 버틸 모양이네. 그럼 죽여버리자.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령이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죠. 젠장, 헌병들이 온다. 괴한들이 당황했습니다. 빨리 가자. 더 늦으면 큰일 나. 괴한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그 전에 정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늙은 것 잘 들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계속 방해하면 진짜 죽는다. 누가 너희를 보냈지? 정희가 마지막 힘을 내어 물었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더 위험해져. 그냥 포기하고 양평으로 돌아가. 괴한들이 창문으로 도망간 직후 박소령과 헌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박소령이 피투성이가 된 정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가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중장님, 팔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서류는 무사해요. 정희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들 모두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희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중장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보다 훨씬 큰 조직이 뒤에 있어요. 큰 조직이요? 오늘 일은 단순한 경고였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들이 정희의 부러진 팔을 치료했습니다. X-레이 결과 깔끔하게 부러진 게 아니라 복잡 골절이었죠. 중장님, 최소 6주는 깁스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깁스를 한 팔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부대가 무너진다. 그리고 더 많은 무기들이 적의 손에 넘어갈 거야. 밤늦게 병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대의 불빛들이 보였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야.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 병원. 정희는 깁스를 한 팔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어젯밤 습격 사건을 곱씹어보며
뭔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죠.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정희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윤 중장님, 국방부 장관 정태윤입니다. 50대 후반의 근엄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직접 이런 새벽에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여기까지? 중장님 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관이 정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정희는 장관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젯밤 중장님을 습격한 사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국정원에서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보고입니까? 이번 무기 유출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개 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국적이라고 하시면 다른 군단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고위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고 북한산 무기와의 교환, 그리고 막대한 돈이 오가는 정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장님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중장님뿐이에요. 하지만 제 상태를 보시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만약 이 조직을 제때 잡지 못하면 장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박소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최대령과 김중령이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의와 장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망이라고? 정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독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박소령이 망설였습니다. 군단장도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역시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인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거군. 정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즉시 퇴원하겠습니다. 중장님, 아직 상태가... 시간이 없어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1시간 후 정의는 깁스를 한 채로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왼팔은 삼각건으로 고정했지만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죠. 중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증인들부터 보호해야 해요. 그리고 정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장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의가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론에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중장님을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중장님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의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언론까지 조작하는군요. 바로 그때 707 특임대 김대위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날렵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감찰관님, 국방부 특명으로 중장님 호위 임무를 맡게 된 김대위입니다. 707 특임대요? 정의가 놀랐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중장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호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특임대는 이번 작전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김대위가 보고했습니다. 감찰관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든 작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다시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어젯밤의 습격으로 한쪽 팔은 부러졌지만 오히려 투지는 더 강해졌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정의는 깁스를 한 팔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청소입니다. 군에 기생하는 해충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체포해야 해요. 하나씩 잡으면 나머지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테니까요. 박소령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중장님, 국정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조직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의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전국 5개 군단이 연루되어 있었고 관련자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간 무기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 정도면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네요. 네,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창밖으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팀원들 소집하세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동시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날 오후 2시 제3군단 대강당. 정의는 깁스를 한 팔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강당에는 전 부대원 800여 명이 모여 있었죠. 장병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부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장병 여러분, 정의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깁스 때문에 불편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죠. 며칠 전부터 이 부대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할 무기들이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2사람이 헌병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전 군단장과 새로 체포된 참모장이었죠. 군단장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뒤 즉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저 2사람을 보십시오. 정의가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랐던 지휘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분을 배신했습니다. 정의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죠. 군수창고에서 무기들을 트럭에 옮기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지난달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군단장이 직접 무기 운반을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병들이 경악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어. 군단장님이 직접. 정의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령이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령이 적국 요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밀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배신자들, 어떻게 군인이 그럴 수 있어? 정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의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넘긴 무기의 양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를 본 장병들이 탄식했습니다. 소총 2,000정, 탄약 100만 발, 각종 군장비까지. 한 개 연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만약 유사시에 이 무기들이 우리를 향해 발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병들이 분노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단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증거다. 저 늙은 여자가 모든 걸 꾸며낸 거야.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침착했죠.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정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단장이 폐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국정원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군단장님, 이 돈이 뭡니까? 군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단장님 부인명의 계좌 내역입니다. 정의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 들어온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군단장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죠. 이제 군단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참모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군단장이 시키는 대로만. 닥쳐. 군단장이 참모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야. 이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참모장님, 이제 모든 걸 말하십시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참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군복무 중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그래서 나라를 팔았다는 말입니까? 정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들이 협박했거든요. 누가 협박했습니까? 북쪽 사람들이요. 우리가 거부하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장병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적에게 협박당하면서도 계속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죠. 정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북한군 부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우리 군에서 유출된 무기들을 사용해 훈련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어제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영상입니다. 저기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대에서 사라진 것들입니다. 장병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야 할 무기가 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했죠. 정의는 군단장과 참모장 앞에 섰습니다. 두 분 모두 국가반역죄와 군기법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자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찰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군인은 중장님 같은 분이에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장병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나라와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70세의 여군 중장이 해낸 일이었죠. 한 달 후 경기도 양평의 작은 한옥마당. 정의는 다시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깁스는 벗었지만 왼팔에는 아직 보호대를 차고 있었죠. 그러나 정의의 얼굴에는 한 달 전보다 훨씬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정의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매화꽃은 이미 져버렸지만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정의는 찻잔을 들어 매화차를 홀짝였습니다. 향기로운 차향이 마당 전체를 감쌌죠.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편 배달부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정희님 우편물이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건넨 것은 두툼한 편지 봉투였죠.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제3군단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정희는 궁금해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안에서 여러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박소령이 보낸 것이었죠. 존경하는 윤정희 중장님께 먼저 중장님의 건강이 회복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장님이 떠나신 후 부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님은 정말 깨끗한 분이시고 장병들의 사기도 전례 없이 높습니다. 중장님께서 밝혀내신 전국적인 무기 유출 조직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총 127명이 체포되었고 유출된 무기들도 70% 이상 회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장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중장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대 장병들이 모두 중장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뵙고 싶습니다. 박소령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편지는 김대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중장님 707 특임대 김대위입니다. 중장님과 함께했던 작전은 제 군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중장님의 용기와 지혜를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 부대에서 비슷한 감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장님께서 만든 매뉴얼이 표준이 되어 다른 부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장님께서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청소라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 기억납니다. 정말 깨끗한 청소였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위 올림.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부대 장병들이 함께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윤정희 중장님께 저희는 제3군단 소속 장병들입니다. 중장님께서 저희 부대를 구해주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군 장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장님을 보면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신념과 용기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장님께서 깁스를 한 채로도 끝까지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장병이 중장님을 본받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중장님은 저희의 영웅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3군단 전체 장병 일동. 정희는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군생활을 마감하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마지막에는 국방부 장관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윤정희 중장님께 이번 사건 해결로 국가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장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중장님께서 만든 군 내부 부패 척결 시스템이 정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정태윤. 모든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마당으로 나가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잘했지? 정희가 매화나무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혹시 또 다른 사건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장님 국방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정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이제 진짜 은퇴했어요. 다른 분께 맡기세요. 하지만 중장님만이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다시 매화차를 우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죠. 찻잔을 들고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늙었다고 무시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지. 그때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의 새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죠. 정희는 찻잔을 입에 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매화차 향기가 양평의 오후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윤정희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후배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죠.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말입니다. 늙은 게 벼슬이야? 라며 무시받던 윤정희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낸 이야기. 나이와 성별의 편견을 깨뜨리고 오직 실력과 신념으로 승부한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임을 보여준 감동 실화였습니다.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